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 남자가 결혼을 한 남자예요. 와이프 모르게 이중 인생을 살다가 그게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 가족을 해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호킨턴이라는 마을에서 발생했고요. 인구가 약 17,000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마을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이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도 별로 없죠. 마라톤 아니면 찾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도둑은 물론이고 흔한 폭행 사건이나 뭐 살인 같은 건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2006년 1월 이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닐과 레이첼 부부였고 이 부부에게는 9개월짜리 갓난 아기 릴리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영국에서 막 이사를 온 상태였는데요. 이 호킨턴에 이사 온 지 열흘 만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인 조와 프리실라 또 그녀의 친구 조안나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 딸이 오늘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어요. 연락도 받질 않는다고요. 당시 호킨튼 경찰의 서장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경찰관과 이 레이첼의 아빠, 새아빠예요. 새아빠 조아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친구의 딸네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직원들 좀 시켜서 야 한번 가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하고 경찰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경찰은 닐과 레이첼의 집을 수색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경찰입니다. 누구 계세요? 이렇게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1층에 있는 거실 TV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1월이니까 겨울이죠. 막 밖에 눈은 쌓여 있고 집엔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이 클래식 음악만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경찰은 1층을 수색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2층 침실로 향하는데요. 침실 안도 살피는데 또 아무도 없었어요. 이 가족들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점은 침대 위에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대요. 근데 뭐 침대 위에 항상 이불은 널브러져 있으니 경찰은 그냥 별게 없네 뭐 수색해봐도 큰 성과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어도 레이첼의 부모님은 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남겨도 답은 안 오고 아니 이 부부는 9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이 아기를 데리고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었을 텐데 그것도 부모님에게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였죠. 이렇게 레이첼의 부모님은 경찰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합니다. 저기 우리 딸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수색해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시 또 경찰은 레이첼의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 뭐지? 겨울인데? 우리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냄새 났었나? 아니요. 이런 냄새, 뭐지? 처음 맡는데요? 경찰이 이 냄새를 따라서 2층 침실로 올라가자 이 냄새, 이 고약한 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색했던 안방 문을 열자 이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경찰은 처음으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9개월짜리 릴리안을 안고 있는 레이첼이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직전에 레이첼은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태였고요. 얼굴에는 그냥 사정없이 맞은 듯한 멍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게 사망 당시 레이첼이 아기를 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범인이 아기의 배에 총구를 딱 겨누고 총을 발사했고 총알이 그 아기 배를 관통해서 레이첼의 장기를 파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냥 아기 몸에 대놓고 쏜 거였어요. 사건 당시 레이첼은 27살이었고요. 아기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경찰은 남편이자 아이 아빠인 닐도 찾았어요. 혹시 어디 다른 곳에 사망해 있나 집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닐과 레이첼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1999년 이들은 영국에 있는 요크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닐은 1978년생이었고요.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났어요. 그에겐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광부로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학교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닐이 요크 대학에서 전자공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유학 온 동갑내기 레이첼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레이첼은 당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성격이 너무 활발했대요. 특히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육상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영도 잘해서 인명구조원으로 훈련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이 레이첼과 닐은 다른 공부를 했지만 학교에 있는 조정팀에서 만났어요. 그 조정 이렇게 강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게임이 남녀가 분리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레이첼은 당연히 여성 팀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레이첼이 너무 잘하는 거죠. 코치가 지켜보다가 야, 너 그냥 남자 팀으로 가. 거기서 해. 그래서 레이첼은 여성 팀에서 하다가 남자 팀에 가서 남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때 그녀가 처음으로 닐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레이첼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원래 영국에서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끝나자 그냥 다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2년 동안 런던과 뉴욕에서 이제 롱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자주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2년 뒤 2003년에 이 커플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영국 우스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우스터가 여러분들 아시는 우스터 소스 있죠? 그 소스가 개발된 그 마을이에요. 레이첼은 집 근처에 있는 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닐은 키네틱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 영국 군 연구개발 부서에 소속된 회사라고 해요. 방산업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연봉도 많이 받는 회사고요. 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좀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2005년 이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아기 릴리안이 탄생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둘 다 직장도 빵빵했고 또 아기도 이제 태어났고 새 가족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이첼에게 약간의 향수병이 왔어요. 원래 고향이 미국인데 떠나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또 아기까지 낳고 나니까 이제 더 친정 식구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또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미국 악센트를 영국에서 사용하는 게 좀 부끄럽고 싫었대요.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미국 악센트로 뭐 영국에서 좀 크게 성공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레이첼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악센트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날수록 그녀의 향수병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미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 또한 릴리안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이렇게 부부는 레이첼의 고향이자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홉킨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동생과 남동생도 자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부모님도 레이첼 가족을 반겨주었습니다. 레이첼의 아빠 존은, 그러니까 닐의 장인어른이죠. 존은 사격을 좋아했어요. 종종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곤 했는데 또 사위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주면서 둘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는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당시 한 달에 $400짜리의 BMW, SUV 차량을 리스하고 있었고요. $400면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렌트한 집은 침실이 4개가 있는 매우 큰 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에 뭐 자쿠지도 있고 거실도 넓고 원래 영국에선 아파트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궁궐 같은 집이었어요. 이 집의 렌트비는 한 달에 2,700불이었습니다. 한 330, 40만 원쯤 되죠. 또 집이 크니까 이 집을 채울 가구도 필요했던 거죠. 또 아기도 점점 크지, 뭐 분유값, 기저귀값 더 많이 나가지. 이렇게 부부는 점점 돈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닐은 한 달에 10,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닐이 무슨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대요. 뭐 컴퓨터 관련 뭘 했다는데 아내 레이첼은 정확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입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닐이 돈을 쓰는 걸 보면, 당시 닐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썼는데 그 돈 쓰는 걸 보면은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그런 중산층 가정의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날은 레이첼에게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한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마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남편 카드를 딱 꺼냈어요. 근데 결제를 했는데 거절이 난 거죠. 뭔가 쎄했죠. 레이첼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야, 자기 지금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거 거절났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우리 돈 없어?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금방 해결될 거고, 아우, 신경 쓰지 마. 일은 별 문제 아니라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레이첼은 찝찝하죠. 카드가 거절이 났는데. 근데 이 부부의 가게는 닐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가 거절된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사실 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건 와이프도 몰랐고요. 그의 친구들, 부모님,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삶이었어요. 부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을 때 이제 직업을 구해야 하잖아요. 아까 그 수입이 만불이 어디선가 생긴다고 했지만 그래도 뭐 일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여기저기 이상한 사이트를 만들면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이 불법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사실 그의 이런 사기 행각은 결혼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닐이 영국에서 그 키네틱이라는 되게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뭐 연봉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억이 넘는 수준을 받았었어요. 그걸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닐은 항상 부자들을 동경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꿈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사이트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밀리언 메이커라는 사이트였는데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2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법. 뭐 정확히 그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왜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 보면 왜 막 돈 자랑하고 현금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돈 자랑하고 하루 3시간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버실 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광고 아시죠? 뭐 이상한 계정, 뭐 DM 많이 오던데. 네, 그런 광고랑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사기였죠. 또 그는 이베이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판매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비즈니스 할 때 뭐 정보를 빠르게 얻는 방법 뭐 이런 매뉴얼이죠. 그걸 CD에다 담아서 이 CD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또 닐이 판매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빅페니스 매뉴얼이라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 뭘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분들의 그 소중이를 크게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실제 몇몇 사람들이 이걸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뭐 이상한 걸 보내기도 했어요. 레이첼은 남편의 이런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뭐 컴퓨터 뭐 모시기를 해서 밖에서 돈을 버는 것 같긴 한데 뭐 따지고 보면 일을 하고 있긴 하고 있었죠. 이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온라인 사기꾼이었죠. 닐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만들면서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실제 그가 버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닐은 아내 몰래 3만 불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18개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직업도 없는데 18개의 신용카드가 어떻게 발급이 가능하죠? 이런 사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성인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춘부 광고 같은 걸 스크랩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냥 여기 미국에서 유명한 그 야동 사이트는 모두 다 보고 있었고, 성매매 할 수 있는 사이트, 약간 그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팅 앱,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발을 안 뻗은 곳이 없었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는 상당히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향을 증명해주는 그의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요. 데이트 앱 중에서도 이상한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앱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자기 모습을 프로필로 등록을 해놓은 거죠. 자기 사진이랑 뭐 어떤 걸 좋아한다, 어디 살고 있다, 이런 걸 남긴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보면 어떡하려고? 와이프가 이 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는 데이트 앱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어떤 사진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지 말지 좀 고민을 했어요. 혹시 노딱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노딱 둘째 치고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닐이 얼만큼 좀 변태적이고 좀 지저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더러워. 닐은 이런 비밀스럽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주변인들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남편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몰랐냐라는 질문을 레이첼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아무리 남편이지만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최근에 실화 탐사대인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막 결혼하기 전에 의사였다. 뭐 억대 연봉을 가진 뭐 사람이었다. 뭐 부모님이 뭐 국무총리의 뭐 동생이다. 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막 남편 사라지고 그런 것도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원래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당하려고 하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부부가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레이첼은 친구들과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해요. 집들이를 하기로 한 거죠. 집들이 예정일은 1월 23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문 두드려도 답도 없고 또 전화해도 연락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부모님과 친구들의 신고로 레이첼과 아이 릴리안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닐은 지금 어디에 있나? 경찰들이 닐을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그의 행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었어요. 처음에 경찰들은 닐을 알만한 사람 몇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닐에게 연락이 닿았고 닐이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합니다. 저 지금 영국에 있어요. 이렇게 경찰은 닐과 2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당신 아내와 딸이 죽었는데 지금 영국에 계신 거예요? 언제 가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라고 경찰이 묻자 닐은 태연히 이렇게 말해요. 알고 있어요. 릴리안이랑 레이첼 죽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거예요. I'm calling you because we had some bad news from over here. Yeah. And we have some bad news about your wife and your daughter. Yeah. Okay. Yeah. We responded to the house and that they're deceased. Yeah. Do you know that? I did. You did. Yeah. 전화통화에서 닐이 말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집들이 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날 오전에 닐은 컴퓨터 관련 일을 했다고 하니까 컴퓨터 부품을 사러 스테이플스라는 상점으로 갔다고 해요. 가기 전에는 침실에 딸과 아내 레이첼이 함께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건강한 모습이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전에 스테이플스에 갔다가 다시 11시쯤에 집에 돌아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아내를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레이첼, 릴리안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때 닐은 샤워를 하고 있나? 화장실에 있나? 뭔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침실로 가보니 아내와 딸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시신을 이불로 막 덮었대요. 이불로 막 덮어놨고 정신이 나간 나머지 레이첼이 딸을 살해하고 살했나 봐. 나도 우리 가족을 따라갈 거야. 이런 생각에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찌르면 피나고 아플 게 걱정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장인어른 조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으로 나도 내 아내와 아이를 따라갈 거야. 그렇게 장인어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일단 영국으로 가야겠어. 라고 차를 돌려서 공항으로 가요. 그 공항에서 800불,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뒤에 영국 히드로 공항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떠나버립니다. 닐은 경찰과 통화하는 내내 담담했어요. 도저히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아니, 보통 가족을 잃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아니, 방금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거, 네, 있고요. 저 알고 있어요. 네. 그냥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범죄 유튜버도 이렇게까진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건 목격하고 신고도 안 했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 사실 울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울지도 않았다니요. 아내와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나도 따라 죽을까? 아니야. 좀 아플 것 같아. 일단 영국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만나야지. 이러고 영국에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I haven't even cried yet. You haven't even cried? No. Not properly. 나중에 경찰은 닐이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뭐 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의 행적을 추적하자 그는 친구들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또 부모님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닐의 차량 BMW SUV를 로간 공항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 물병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거기서 닐의 DNA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2006년 2월 9일 런던 지하철 로얄 오크역에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집도 수색이 들어갔고요. 처음 닐은 미국으로 소환되기를 거부했어요. 저 영국인이니까 영국에서 조사받을게요. 그냥 저희 영국 경찰 통해서 요청하세요. 미국 형량 센 건 알아가지고 일부러 가길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살해 용의자 닐의 인도에 동의했습니다. 닐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 9.11에 신고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죽이진 않았어요. 경찰은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3월 28일 경찰은 닐을 2건의 살인, 또 총기 불법 소지, 탄약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때까지도 닐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또 그의 부모님도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며느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분명해요. 닐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평소에 닐의 얼굴을 보면 항상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의 특유의 미소가 있는데요. 이 미소는 재판장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검찰이 레이첼과 릴리의 시신을 재판장에서 보여줍니다. 보통 재판장에 보면 그 빔 프로젝터로 매우 크게 스크린을 띄우거든요. 전 처음에 닐이 우는 줄 알았어요. 고개를 숙이길래 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는 게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겁나 또라이 같지 않아요? 이게 사이코패스지 누가 사이코패스겠어요. 제가 재판장에서 뭐 혀내 밀고 이러고 막 눈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은 몇 번 봤는데 이렇게 대놓고 웃는 사람은 처음 봐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그가 구글에 검색했던 기록도 나옵니다. 닐은 이런 걸 검색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빠른 극단적 선택. 그리고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배심원에게 전달합니다. 닐은 딸과 아내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꽃만 영국에서 보냈다. You're also going to learn, ladies and gentlemen, that on the 31st of January, 1st of February, the wake of Rachel and Lillian were held and funeral, and the defendant did not attend. He sent flowers. 아니 정말 아내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자기 가족의 장례식장에 안 갈 수 있어요?
꽃만 보낸 것도 웃겨. 꽃은 왜 보냈대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총이었는데요. 만약에 레이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 현장에 총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녀 옆에 떨어져 있어야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발견됐어요. 원래 뭐 집에 총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또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하는 창고였어요. 총은 항상 있던 제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살해에 사용된 무기가 22 리볼버라는 총이었는데요. 바로 레이첼의 아빠 조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조가 이렇게 사냥이나 총 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빠의 총이었던 거예요. 이 총의 방화쇠에서는 닐의 DNA가 발견되었고 또 총구에서 레이첼의 것으로 보이는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닐은 처음에 현장에서 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왜 기억하세요? 자신도 아내와 딸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따라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장인어른의 총을 빌려야지 라고 장인어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총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자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내가 죽어있는 아내 옆에서 총을 봤었다. 근데 레이첼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갈까봐 내가 총을 치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2008년 6월 25일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총기와 탄약과 관련된 혐의로 10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닐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는데요. 인터뷰도 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 며느리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다. And we are devastated to learn that the evidence points to Rachel murdering our grandchild and then committing. I knew Rachel was depressed. 닐은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항소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좀 금전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원래 닐이 한 달에 뭐 10,000불씩 벌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닐의 그 은행 계좌를 다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18개의 크레딧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카드깡 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사치는 또 했어.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큰 집으로 이사는 가야 되고 BMW는 또 몰아야 되고 이런 사실을 레이첼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게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게 그의 살해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개월 릴레아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매사추세츠주 홉킨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뵐게요.